미국 산업의 상징인 존 디어가 공장을 멕시코로 이전한다면 그 충격은 월스트리트와 백악관을 넘어 미국산 메이드 인 더 USA 이 이미 자체를 뒤흔든다. 이것은 배신일까? 아니면 세계화와 생산비 상승 시대의 현명한 전략일까? 이글 디스커버리에서는 단순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본질을 파헤쳐 미국 제조업의 미래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오늘의 영상은 이 주제를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육과 토론을 위한 콘텐츠다. 존 디어의 멕시코 이전, 감정보다 전략. 존 디어는 미국 농업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오랫동안 존경받아 왔다. 그러나 제조 일부를 멕시코로 이전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이들에게 이 결정은 미국 노동자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감정을 걷어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이는 글로벌 압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밀한 적응 전략이다. 이것은 기업의 배신이 아니다. 경제적 생존의 문제다. 국내 비용 상승과 점점 더 효율적인 해외 경쟁자들로 인해 전통적 브랜드조차도 감정에 기대어 있을 여유가 없다. 냉혹한 글로벌 제조 시장에서 전통에 집착하는 것은 곧 도태를 의미한다. 오늘날 살아남는 자는 향수를 가진 이들이 아니라 민첩한 이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은 즉각적이면서도 격렬했다. 그는 멕시코에서 조립된 디어 제품에 대해 200% 보복 관세를 제안했다. 그의 반응은 미국 우선, 아메리카 퍼스트이라는 민족주의적 틀 속에 기반을 두며 산업 쇠퇴를 애도하는 유권자에게 어필했다. 그러나 이러한 포퓰리즘적 반발은 더 큰 구조적 변화를 간과한다. 그것은 애국심이 아닌 글로벌 입지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되는 세계다. 결국 이 충돌은 선거 주기의 당이 계산과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장기 전략 간의 깊은 간극을 보여준다. 정치인은 재선을 생각하지만 기업은 지속 가능성과 혁신, 국제 공급망을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중대한 질문 앞에 선다. 21세기의 미국 기업을 정리하는 것은 공장의 위치일까? 아니면 그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 유지하는 일자리, 국경을 넘어 추진하는 혁신일까? 오늘날 다국적 기업에게 국가 정체성은 지리보다 비전과 투자에 더 크게 연결되어 있다. 만약 존 디어가 계속해서 미국 내 R&D에 투자하고 미국 엔지니어를 고용하며 글로벌 농업 혁신을 주도한다면 국경을 넘는 생산 이전이 미국 기업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걸까? 아니면 더 회복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정체성을 반영하는 걸까?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논란이 미국 산업 정책의 오랜 취약점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첨단 제조업을 국내에 유지하려면 단순한 구호와 관세를 넘어서야 한다. 그것은 최첨단 자동화, 디지털 인프라, 교육 개혁, 그리고 유연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닌 혁신을 장려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관세는 정치적 레토릭은 될 수 있지만 공급망을 현대화하거나 기술 혁신을 촉진하진 못한다. 존 디어의 이야기는 배신이 아닌 변화의 이야기다. 멕시코로 일부 사업을 이전하는 것은 미국적 이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때로는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포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전이다. 보호무역이 아닌 진보를 통해 산업적 리더십을 재정의하라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 민족주의 vs 글로벌 현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시한 무역 전쟁, 특히 중국에 대한 공세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자유무역 지지에 초당적 합의를 정면으로 반박한 조치였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의 최대 대비 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이 전략은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상실한 영향력을 되찾고자 중국을 압박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곧 복잡하고 저항적인 현실과 충돌했다.
중국은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략적인 방역에 나섰다. 농업, 자동차, 기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미국 수출 품목에 최대 8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이는 단기 타협이 아닌 장기적인 무역 대립으로 비화되었고, 무역은 상호이익이 아닌 지정학적 전쟁터로 변했다. 미국 농민에게 그 여파는 즉각적이었고 치명적이었다. 대두, 옥수수, 돼지고기, 유제품의 중국 수출이 급감하며 농촌 경제에 큰 타격이 왔다. 제조업체들은 이미 글로벌 변화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주요 부품 가격이 상승하며 운영 부담이 가중되었다. 소비자의 가격도 급등하면서 평균 미국인들은 세탁기에서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닌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적 교전이었다. 그러나 표면적인 관세 전쟁 이면에는 더 조용하지만 위험한 리스크가 존재했다. 중국은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라는 점에서 막강한 금융적 지렛대를 갖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매도할 수 있다는 경제 핵 옵션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 자신에게도 타격이 되지만 단지 그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무역전쟁의 전체적인 결과는 처음 예상과는 달랐다. 중국은 오히려 자급자족 정책에 속도를 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아프리카와 동남아, 남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했으며 1대1로 BRI를 강화했다. 수입 다변화를 통해 미국 의존도를 낮춘 것이다. 결국 무역전쟁은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촉진시켰다. 한편 미국 기업들은 수년간 운영의 불확실성에 직면해야 했다. 공급망을 재설계하거나 우회해야 했고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꺼렸다. 단순히 관세 때문이 아니라 지정학적 긴장과 자본 이동의 둔화로 인해 물가도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평균 미국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제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이 장기적 대치는 경제 민족주의가 세계화 시대에 얼마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자국 경제를 국제 공급망과 금융 네트워크에서 단절시키려는 일방적 조치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오늘날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플랫폼, 물류 시스템, 자본 흐름은 어느 한 국가의 의지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 대립이 아닌 협력 없이는 고립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남긴 것은 부흥된 제조업이 아닌 경제 압박의 한계를 알려주는 값비싼 교훈이었다. 현대 경제의 힘은 공장 이전이 아니라 혁신과 유연한 동맹, 그리고 신뢰로 측정된다. 궁극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캠페인은 지배의 청사진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결과의 사례로 남았다. 미국이 힘만으로 질서를 지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깼고 무역이 무기가 될 때 세계 최강국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지렛대를 좇는 그 시도는 오히려 겸손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고 경제 민족주의 실험은 고립이 아닌 상호 의존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의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국경 없는 무역의 종말, 관세 전쟁이 북미 동맹을 흔들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공격적인 무역 공세를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관측통들은 전선이 태평양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 여파가 지정학적 라이벌을 넘어 가까운 동맹국인 캐나다에까지 미치는 것이 뚜렷해졌다.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세계에서 가장 긴밀하게 통합된 무역 관계 중 하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공격이 아니라 수십 년간 NAFTA와 이후의 USMCA와 같은 틀 아래 유지되던 군사적 경제적 동맹에 균열을 일으킨 외교적 붕괴였다. 캐나다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심지어 친구들조차도 미국 우선주의라는 예측 불가능한 민족주의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캐나다의 반응은 신중하면서도 단호했다.
관계자들은 해당 관세를 부당하고 모욕적이라고 비난했으며 오렌지 주스부터 오토바이, 위스키, 메이플 시럽에 이르는 대표적인 미국산 품목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 현장에서는 캐나다 소비자들이 유럽산 또는 자국산 대체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관광객 흐름도 줄어들었으며 항공우주, 자동차, 물류와 같은 국경을 넘는 산업들은 운영 방식을 재고해야 했다. 오랜 기간 무결하게 작동하던 무역에 기반한 신뢰는 깨졌고 그 결과는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의 붕괴였다. 이 무역 전쟁은 재정적 피해를 넘어 수십 년간 지역 협력을 정의해온 공동의 목적 의식을 파괴했다. 이 아이러니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바로 포드였다. 미국 제조업의 상징과도 같은 이 기업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부과한 관세로 인해 오히려 타격을 입었다. 차량 프레임용 철강, 차체용 알루미늄, 배터리용 리튬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포드는 일부 전기차 생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경제 민족주의가 실제로 작동될 때 드러나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생존이 걸려 있을 때 심지어 미국 정신의 정수 같은 브랜드조차도 상징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택한다. 관세는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보다 오히려 생산의 일부 탈출을 촉발시켰고 보호무역이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순간은 21세기 경제에 대한 더 큰 교훈을 시사한다. 공급망이 얽히고 설킨 세계에서는 전략적 동맹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닌 운영의 생명선이다. 지역 시스템 한쪽에 관세를 적용하면 전체 네트워크에 충격이 전해지며 그 시스템이 애초에 제공하고자 했던 효율성과 회복력을 훼손한다. 경제적 강국이 되기 위해 자국을 봉쇄하겠다는 생각은 더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는 오히려 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 경제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공동 생산, 공동 혁신, 공동 의존의 구조다. 이런 맥락에서 고립은 보호가 아니라 약화를 의미한다. 한때 완벽하게 작동하던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무역 삼각체제는 이제 협력과 충돌 사이를 오가고 있다. 북미 무역을 현대화하고 새롭게 구축하겠다며 체결된 USMCA는 출범 초기부터 끊임없는 시험대에 올랐다. 그 구조는 아직 유지되고 있지만 그 구조가 의존하는 신뢰는 크게 약화되었다. 무역에서 신뢰는 관세보다 더 귀중한 자산일 때가 많다. 오늘날의 경제 환경에서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는 힘이 아니라 통찰력이다. 진정한 영향력은 근육을 과시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보여주는 데서 비롯된다. 단기적으로 관세가 정치적 지지층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지는 못한다. 특히 동맹국을 소외시키고 공동 번영을 훼손할 때는 더욱 그렇다. 트럼프의 관세 결정은 단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지렛대를 넘어서 북미 외교의 결속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으로 미국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캐나다는 더 큰 이념적 무역 및 민족주의 싸움의 부수적 피해자가 되었다. 경제적 수단이 무기가 될 때 친구조차도 피해를 입는다.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손상된 것은 무역 흐름뿐만이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안정성 자체다. 이 무역 전쟁은 결코 단순한 상품 싸움이 아니었다. 이는 국가들이 더 이상 고립으로 보상받지 않는 시대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묻는 국민 투표였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상호 연결된 시대에서 보호무역은 단순히 적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 파트너를 소외시키고 동맹을 분열시키며 수십 년간의 진보를 지탱해온 글로벌 안전구조를 약화시킨다. 해외에서의 친환경 제조, 모순인가? 지속가능성의 촉매인가? 존 디어가 일부 제조시설을 멕시코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은 기후 목표, 경제 현실,
글로벌 책임의 교차점에서 더 깊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겉보기에는 불편한 진실처럼 보인다. 농업 혁신의 미국 대표 브랜드가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퇴보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미묘하며 어쩌면 낙관적이기까지 하다. 멕시코의 환경 규제가 미국만큼 엄격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존 디어가 친환경 약속을 저버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결정은 더 시급한 질문을 던진다. 미국 기업들이 기준이 낮은 국가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지속 가능성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만약 존 디어가 자사의 청정 기술, 폐기물 감소 시스템, 에너지 효율적 공정을 해외 공장에도 도입한다면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 기후 리더십을 선도하는 새로운 역할에 발을 들인 것이다. 이는 세계화를 하향 경쟁이 아닌 전 지구적 환경 기준을 끌어올리는 메커니즘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미래를 상상해보자. 미국 기업들이 어디서 운영하든 미국 수준의 환경 기준을 자발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그린워싱에서 그린 수출로 내러티브를 전환시킨다. 규제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전파하고 현지 공급 업체의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시대의 미국 기업이라는 의미 자체를 재정의할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은 지리적 요소가 아니라 윤리적 초국경적 가치로서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누구에게 영감을 주는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한 제조업체를 넘어 글로벌 기후 정책의 핵심 긴장을 재조정할 수도 있다. 오늘날 탄소 감축의 부담은 주로 선진국에 쏠려 있고 개발도상국은 기여할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나 존 디어 같은 기업이 해외에서 청정 생산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오염의 외주화가 아니라 해결책의 확장이다. 전환을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은 단순한 이해관계자가 아닌 기후 외교의 파트너가 된다. 지속 가능성은 조약뿐만 아니라 상업 혁신 모범을 통해 확산된다. 미국 기업들은 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비공식 대사 역할을 하며 공급망 전반의 의사결정을 통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물론 이 비전은 투명성, 감사, 내부 안전장치에 의존한다. 그것 없이는 상징적 제스처가 진정한 진보를 가릴 수 있다. 그러나 성실하게 시행된다면 존 디어의 이 결정은 세계화를 책임있는 관리로 전환시키는 사례 연구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어디에서 제조하느냐가 아니라 미국의 이상이 미국 산업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며 기후 책임이라는 새로운 정당성 통화 속에서 글로벌 기대를 재정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러한 도전을 수용하는 기업은 단지 미래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쓰는 주체가 될 것이다. 재정적 혼란과 에마가 교착, 미국 경제의 붕괴.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충성으로 단결되었던 공화당의 에마가 진영은 이제 정체성 위기에 빠졌고 이 위기는 미국의 재정 분야로까지 번지며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완전한 통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 지출 삭감에 대한 공개 발언은 여전히 크지만 실제 결과는 다르다. 2조 2천억 달러의 적자 속에 제한된 삭감은 고작 40억 달러에 불과하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수학적 논쟁이라기보다 이념적 혼란과 전략적 교착의 반영이다. 한때 공화당의 우선순위를 대중주의적으로 재편한 이 운동은 이제 스스로의 모순에 짓눌려 고전하고 있다. 정부 축소를 주장하면서도 어디까지 줄일지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방비, 복지, 기업 보조금 삭감 제한은 내부 분열을 불러일으켰고 통합된 재정 전략이 있어야 할 자리에 공백만이 남아있다. 입법 지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비전과 실행을 일치시키지 못한 더 깊은 실패를 드러낸다. 아이러니하게도 엘리트의 무능을 비난하며 떠오른 이 운동은 이제 그 무질서를 스스로 구현하고 있다. 실질적인 재정 개혁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능함은 비판자들로 하여금 단지 그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역량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다. 상식을 회복하겠다는 그들의 약속은 정치적 내분과 과장된 분노에 묻혀버렸다. 이는 단순한 숫자 논쟁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에서 날아온 조난 신호다. 지도자들이 어느 방향이 북쪽인지 다투는 동안에는 국가는 경제적 폭풍을 뚫고 항로를 설정할 수 없다. 구호는 예산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연극 같은 충돌은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지 못한다. 통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지 반항이 아니라 실제로 통치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하다. 이 순간이 가르치는 바는 명확하다. 실용 없는 대중주의는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마비로 이어진다. 의원들이 파벌 충성심을 버리고 재정 현실을 명확하고 용기 있게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정치적인 것을 넘어 역사적일 것이다. 제국은 외부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예산 하나하나 속에서 내부로부터 서서히 붕괴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의사당 대리석 복도를 벗어나면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계속해서 침식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강경한 타협이나 절제된 통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을 보고 있다. 논쟁이 길어지면서 투자자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정부 폐쇄, 입법 교착, 지불 불이행 우려는 더 이상 먼 가정이 아니라 시장 행동과 경제 전망을 형성하는 즉각적인 위험이 되었다. 세계도 주시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메모를 하고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안정성의 상징이었던 달러의 평판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의회가 재정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여지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퍼질 수 있으며 그 금리를 상승시키고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 포드와 테슬라, 디지털 시대, 미국 산업의 꿈을 다시 쓰다. 미국은 조립 라인의 탄생 이후 전례 없는 산업의 새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단지 기술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21세기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의미하는 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깊은 전환이다. 이 움직임을 주도하는 두 기업, 포드와 테슬라는 전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유산에, 하나는 파괴에 뿌리를 둔 이 두 회사는 청정에너지, 인공지능, 글로벌 속도를 통해 미국의 자긍심을 재구성하고 있다. 포드의 T2 프로젝트는 단순한 제품 개편이 아니다. 그것은 산업 기반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다. 자동화 생산, 고체 배터리, 100만 마일을 달릴 수 있는 전기차, 초고속 충전 기술까지. 이것은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문화적 선언이다. 포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미국으로 남는다는 것은 진화하는 것이라고. CEO 짐 팔리의 말처럼 이건 향수가 아니다, 생존이다. 모든 사람이 이 변화에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포드의 전동화와 자동화를 애국심 없는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탄소 감축과 로봇화는 미국 노동자를 배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드의 반박은 현대 애국심의 본질을 찌른다. 디지털과 녹색 세계로 빠르게 나아가는 세상에서 과거에 갇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위험이라는 것이다. 포드는 말한다. 미래를 이끌고 싶다면 그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어제의 잔해를 보존해서는 안 된다. 포드가 전통을 현대화하는 동안 테슬라는 기존 인프라나 노후 유통망 없이 제국을 처음부터 건설했다. 테슬라는 리튬 채굴, 배터리 생산, 차량 조립, 직접 판매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소유한다. 이 수직적 통제는 테슬라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 규모, 독립성을 제공한다. 테슬라는 단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 그것이 곧 테슬라의 경쟁력이다. 포드와 테슬라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향하는 목적지는 같다. 더 스마트하고 더 깨끗하며 더 민첩한 미국 산업의 모습이다. 진보가 재창조에서 태어나든 처음부터 재창조하든 이 둘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미래가 조립 라인이 아니라 시스템적 사고, 청정 기술,
글로벌 경쟁력임을 보여준다. 이 변화는 국가로 하여금 애국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알고리즘이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가 전기로 달리는 시대에 미국 산업은 로봇을 수용하면서도 노동자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녹색과 성조기가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단지 경제적 질문이 아니다. 이것은 문화적 질문이다. 국가의 정체성을 시험하는 도전이다. 결국 포드와 테슬라의 이야기는 비전과 회복력, 그리고 다음을 정의하겠다는 의지에 관한 이야기다. 전통은 뿌리를 제공하지만 성장은 혁신에서 비롯된다. 앞길은 정치적 기술적으로 험난하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미국 산업의 다음 개척지는 백미러를 보며 정복할 수 없다. 미지로 돌진할 용기를 가진 이들이 그것을 이끌 것이다. 탈세계화 이후 북미 산업의 전환, 조용히 부상하는 NFT 2.0. 존 디어와 포드 같은 미국 대기업들이 최근 멕시코로 생산을 이전하고 있는 추세는 단순한 비용 절감 문제가 아니다. 이는 북미 산업의 미래를 조용히 재편하는 더 광범위한 변화의 초기 신호이며 USMCA 체계 아래 우리는 새로운 밀착된 지역 네트워크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납테이아 인전정리라 부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브랜드 리프레시가 아니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경제적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세계화가 무역 긴장, 공급망 붕괴, 지정학적 위험 증가로 위협받는 현실에서 기업들은 니어쇼어링, 니알쇼링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전략은 생산을 수요지에 더 가깝게 옮기고 순환을 조이고 먼 거리의 의존보다 지역 간 신뢰에 기반을 둔다. 형성되고 있는 구조는 3부 구성의 생태계다.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과 확장 중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규모 조립 및 제조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구, 개발, 금융,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네트워크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다. 캐나다는 정밀 생산, 친환경 기술, 고도 엔지니어링 부문에서 강점을 쌓아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 분담은 단지 효율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보호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과거엔 드물게 느껴졌던 혼란, 칩 부족, 해운 지연, 지정학적 긴장, 관세 변동, 이제는 시계처럼 정기적으로 찾아온다. 북미 내에 공정을 집중시킴으로써 기업들은 물류뿐만 아니라 정치적 일치, 규제 조화를 기반으로 한 산업 방화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엔 더 큰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산업 정책을 이은 경쟁에서 지역 부흥으로 전환할 드문 기회다. 현명하게 실행된다면 NAFTA 정령은 국경을 닫는 것이 아니라 더 통제 가능하고 협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세계화를 재설계함으로써 제조업 르네상스를 촉발할 수 있다. 기업들은 더 이상 해외 최저가, 입찰자를 좇지 않고 가까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건설할 것이다. 취약한 적시 저스트인타임 시스템을 유연한 비상 대비 저스트인 케이스 전략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구조는 공동의 대륙 정체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는 미국의 창의성, 멕시코의 생산력, 캐나다의 정밀성을 하나로 결합시켜 과거의 글로벌 모델에 필적하는 경쟁력을 형성한다. 과거 모델은 회복력보다 비용을, 주권보다 규모를 우선시했다. 물론 이런 결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는 조율, 명확한 규제, 스마트한 투자, 강력한 인력 개발에 달려 있다. 조정되지 않거나 정치적 분열이 존재한다면 이 비전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협력이 이뤄진다면 그 보상은 혁신적일 수 있다. 초연결된 세계화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지금, 지역화는 후퇴가 아니라 진화다. 그것은 번영을 가까움에 뿌리내리고 혼란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하며 경제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대륙이 단일 국가보다 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NFT와 이후의 보정이 아니다. 이것은 21세기에 단절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경제 속에서
국가가 아닌 지역이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청사진이다. 지금처럼 연결성과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존 디어와 포드 같은 기업들이 전략을 제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핵심 가치를 포기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부는 단순한 관세 정책을 넘어서 인프라, 교육, 혁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공공정책과 민간 산업 간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서만 미국은 다음 산업 시대를 목적과 회복력 있게 주도할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